안녕하십니까, 동찬벨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뭘 얘기해 보려고 하냐면, 이제 제가 캐나다 워홀도 갔다 왔고 지금은 이제 호주 워홀 중이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 워홀을 좀 비교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라 분위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날씨, 캐나다는 엄청 춥습니다. 겨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고, 호주는 비교적 겨울에도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날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호주랑 잘 맞을 것 같고, 캐나다 제가 둘 다 있어봤는데 저는 사실 여름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날씨 자체는 호주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는 제가 있던 밴프라는 지역은 눈이 어느 정도 왔냐면 7월 8월 빼고 다 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6월까지 눈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겨울에는 영하 30도가 넘어갑니다. 제가 있던 곳이나 뭐 캘거리 이런 데는 영하 30도가 넘어가서 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날씨 때문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밴쿠버가 이제 비교적 따뜻하긴 한데, 밴쿠버는 겨울에 또 우기입니다. 그래서 날씨 자체는 호주승.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캐나다 사람들은 제가 다녔던 나라 중에 캐네디언이 제일 친절했어요, 지금까지. 뭐야, 천둥치네? 호주 사람들도 친절하긴 한데 캐나다는 진짜 넘사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썸머타임이 있죠, 캐나다랑 호주 둘 다. 지금 제가 있는 퀸즐랜드주는 썸머타임이 없는데, 저기 이제 시드니 있는 주나 아니면 멜버른 있는 주 그런 데는 썸머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저녁 8시 9시면 해가 진다고 하는데, 캐나다의 썸머타임은 진짜 미쳤습니다. 10시 11시 돼야 이제 해가 넘어가요. 여름 되면 진짜 해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캐나다 여름이 짧은데 그 짧은 여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 해가 떠있는 시간이 엄청 길다 보니까 놀아도 해가 안 집니다. 그래서 캐나다 있을 때 썸머타임 때는 좀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마리화나, 위드, 대마초,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세 개 다. 캐나다는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대마초 파는 가게들도 많고, 실제로 애들이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많이 피고 있어요. 근데 호주도 합법은 아닌데, 이런 좀 시골 같은 데나 외곽 지역 나와보면 대마초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합법은 아닌데 여기 애들도 은근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인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뭐 그 나라가 대마초가 합법이거나 불법이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저희 속인주의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 축제도 열렸었어요, 옛날에. 밴쿠버 쪽에서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응급차 실려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좀 캐나다는 대마초에 관대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안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치안은 제가 봤을 때 캐나다랑 호주 둘 다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캐나다가 좀 더 치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1년에 총기 사건이 꽤 일어나거든요. 연간 총기 사건 그 횟수가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치안이 좋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신경을 써서 조심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둘 다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의 어떤 불안한 요소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니, 비가 왜 이렇게 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벌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캐나다에서는 거의 벌레를 못 봤어요. 왜냐면 캐나다가 엄청 건조하고 또 춥고 이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잘 살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호주는 이제 여기 케언즈, 저 있는 케언즈 같은 경우는 덥고 습하고 벌레가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네, 벌레가 많습니다. 여기는 바퀴벌레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여타 다른 종류의 벌레들도 꽤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막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엄청난 사이즈의 벌레 이런 건 아직 못 봤어요. 그냥 한국보다 살짝 큰 정도? 그리고 또 이제 팀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호주는 팀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팀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 팀 문화 때문에 오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물가를 생각해보면 호주나 캐나다나 살짝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는 팁이랑 세금이 또 따로 붙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 세금이랑 팁을 따로 내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더 비싼 것 같아요, 호주보다. 나라 이제 분위기 비교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비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안 들릴까봐 방으로 옮겼습니다, 자리를. 아무튼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비자 얘기를 하고 있었죠.
비자는 이제 호주는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코비드 비자, 그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나머지 비자 조건이랑 이런 건 다 동일합니다. 퍼스트, 세컨, 서드까지 딸 수 있고 총 3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워홀 비자로. 문제는 이제 캐나다인데, 캐나다 워홀이 개편이 됐어요, 최근에.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나이 제한이 35세, 만 35세까지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비자가 2번이 나와요, 워홀 비자가. 그래서 최대 48개월, 총 4년까지 워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이제. 그리고 비자 기회가 2번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같이 한번 다녀온 사람들도 다시 갈 수 있어요. 저같이 다녀온 사람들은 이제 다시 가면 총 2년,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홀을 뽑는 인원도 엄청 늘었는데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3배가 늘었죠, 3배. 원래는 이제 캐나다 워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에 4,000명밖에 안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캐나다 워홀 먼저 신청했다가 캐나다가 안 되면 호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12,000명까지 뽑는다고 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지역 선정에 관한 부분인데, 지역 선정은 사실 호주보다는 캐나다가 훨씬 좀 지역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호주는 이제 주별로 시급이나 세금이 똑같은데 캐나다는 주별로 시급이나 세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최저시급은 가장 높았고 세금은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 선정할 때 저한테 큰 영향을 좀 끼친 부분이기도 하고, 자, 원래는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서쪽에 6개월 살고 동쪽에 6개월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토론토로 지역 이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토론토 가서 엽떡인가? 그걸 먹었거든요. 왜냐면 저 있는 곳에는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한국의 프랜차이즈 맛을 느껴보자 하고 엽떡을 딱 갔는데 무슨 엽떡 세트랑 김말이 이런 거 시켰는데 50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팁이랑 세금 합치니까. 참고로 온타리오주가 제가 있던 알버타주에 비해 세금이 2배 이상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붙는 걸 보고 와, 여기는 못 살겠다 해서 다시 밴프로 돌아갔거든요. 이건 이제 저의 경험담인데 이런 걸 잘 알아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내가 도시를 좋아한다, 아니면 자연을 좋아한다, 시골을 좋아한다, 이 정도나 아니면 내가 뭐 농장 일을 할 거다, 뭐 시티 잡을 할 거다, 이 정도만 골라서 지역 선정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인프라나 특정 직업군 이런 거 구할 때 이제 지역 선정이 좀 나뉘는 거지,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초기 정착 비용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 워홀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정착 비용 얼마나 들고 가셨어요 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갈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갔습니다. 호주도 이제 저는 이제 여행을 하고 정착을 뒤늦게 한 케이스라 여기 케언즈 도착했을 때 호주도 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둘 다 일을 바로 구해가지고 바로 돈을 벌 수 있어서 200만 원으로도 충분했던 거지,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모르니까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들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나라 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돈이 부족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한번 부족했어가지고 한국 돈을 끌어왔었는데 이게 피치 못하게 갑자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제 한국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기 좋은 어플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모인이라는 어플인데요, 일단 모인의 장점은 크게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이제 보통 타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보다 송금 수수료가 쌉니다. 그리고 송금 절차도 이제 어플 들어가서 몇 번만 툭툭툭툭 하면 되는 거라 엄청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 은행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송금 시간이 엄청 빠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뭐 이제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365일 1년 내내 송금 전문가랑 채팅이나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모인 이렇게 치면 모인 해외 송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고, 저는 이미 다운받아서 열기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모인 어플이. 그 다음에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애플 아이디 이런 걸로도 다 간편 SNS 로그인이 가능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로그인 한 다음에 저는 이제 호주니까 호주를 한번 봐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송금 수수료 1,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 수수료가 1,000원이에요. 엄청 싸죠, 수수료가 1,000원이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행이랑 수수료 비교가 돼 있는데 은행 대비 약 12만 원이 저렴하네요, 은행보다. 와, 이건
이거는 진짜 싼데? 그리고 이제 유학생분들은 학비 때문에 해외 송금할 일이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학비 송금할 때 모인을 이용하시면 1년에 평균 5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홀러나 다른 해외 생활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분들한테도 진짜 유용한 어플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쿠폰 코드를 받아서 한번 송금을 해볼게요. 지금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 누르시고 내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 보유 쿠폰이 있죠? 여기 눌러서 플러스 해줍니다. 여기 쿠폰 코드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거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벨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쿠폰이 이제 발급되었다고 뜨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참벨이 1000원 할인 쿠폰, 이렇게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제 쿠폰을 등록해서 한번 송금을 해볼게요. 여기 쿠폰 등록 누르고 이렇게 하면 송금 수수료 여기 깎인 거 보이시죠? 바로 송금하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거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면 이제 쿠폰 적용 받아서 1000원 할인, 이렇게 하면 송금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여기로 10만원을 입금하면 처리가 되나봐요. 입금 완료했으니까 이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10만원만 보낼 때는 은행 대비 5만원이 저렴하다고 뜨네요. 이렇게 보시면 알림에 진행 과정이 뜨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안심되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다 뜨니까 평균 1일 내로 송금 완료가 된다고 하네요. 옛날 은행 이용했을 때는 최소 2-3일은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 알림 말고 메일로도 이 진행 과정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나 이제 이해 안 가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 내에서 365일 이제 전문가분이랑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걸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평일 새벽 5시 반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시네요. 모인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집값, 저는 사실 집값이 좀 싼 동네에서 살았었고 그마저도 저는 이제 그 일하는 호텔에 직원 숙소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내느라 엄청 싸게 지냈습니다. 룸메이트 3명이랑 같이 쓰긴 했는데 한 달에 한 20 몇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냈어요, 돈을. 그래서 엄청 싸게 지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니까 캐나다나 호주에서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밴쿠버랑 시드니를 한번 집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제 크레이그리스트라고 캐나다에서 많이 쓰는 홈페이지입니다. 캐나다에서 뭐 집 구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곳인데 쉐어하우스 룸으로 제가 쳤는데 가격을 보니까 와, 왜 이렇게 비싸냐, 밴쿠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밴쿠버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 이거? 거의 막 900불 이상인데요, 평균이? 저는 밴프 살 때 그 직원 숙소 20만원 주고 살았는데 이건 심각한데? 아니 이게 심지어 캐나다 달러가 호주 달러보다 지금 더 비싸거든요? 이 가격이 왜 비싸게 느껴지냐면 캐나다는 월세로 제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로 들어가니까 좀 엄청 비싸지네. 호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플랜메이트라는 사이트입니다. 호주에서 집 구할 때 많이 쓰는, 여기도 쉐어하우스 구할 때 많이 쓰는데 제가 시드니를 쳤는데 와, 호주, 잠깐만, 호주가 더 비싸네? 호주는 이렇게 써있는 게 주세거든요? 좀 싼 방들도 있는데 250불이 제일 싼 거 같은데 이걸 곱하기 4를 해야 월세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일 싼 방이 월세 한 1000불 정도 되네. 근데 같은 아까 밴쿠버랑 같은 1000불이어도 거기는 이제 캐나다 달러고 여기는 호주 달러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 1000불이 더 비쌉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 싼 방들 같은 경우는 750불 한 달에 월세 74만원. 호주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싼 거 같진 않은데? 왜냐면 아까 시드니가 아까 봤을 때 그 페이지에서 제일 싼 방이 월세로 따지면 1000불이었잖아요. 호주는 88만원이네, 월세가. 이러면 시드니가 밴쿠버보다 좀 집값이 센 거 같은데요? 밴쿠버도 뭐 이런 비싼 방들이 있긴 하지만 시드니 같은 경우는 여기 비싼 방 주에 650불인데 이거를 또 월세로 계산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230만원? 방금 이 사이트에서 뜬 페이지 중에 제일 비싼 방을 쳤더니 월세가 이거 230만원이 나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캐나다는 그래도 여기에서 제일 비싼 방이 지금 현재 보는 사이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첫 페이지 기준으로 고를게요. 이건 거 같아요. 2450불. 와, 242만원? 이게 더 비싸네. 쉐어하우스인데 이렇게 비싸다고? 집값을 한번 이렇게 봐봤는데 결론은 둘 다 미쳤습니다. 시드니, 밴쿠버 둘 다 집값이 미쳤어요. 와, 나는 진짜 못 살겠다, 이런 대도시는. 너무 비싸다. 제가 지금 여기 케언즈에서 지내는 데가 월세로 따지면 한 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와, 진짜 대도시 갈 엄두를 못 내겠네 이거.
이번에는 이제 최저시급이랑 물가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최저시급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주별로 최저시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주랑 호주를 비교해봐도 호주가 훨씬 높습니다. 최저시급이. 거기다가 이제 호주는 주말 수당이랑 뭐 초과근무, 야간근무 등등 이렇게 또 따로 붙는 돈들이 많아서 워홀 목적이 돈이시라면 저는 무조건 호주로 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캐나다도 예외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있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팁잡이라고, 캐나다는 팁 문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 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레스토랑 같은데 서버가 있죠. 레스토랑 서버 같은 경우는 회전율 좋은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좀 고급 레스토랑, 비싼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일하는 서버들 같은 경우는 팁으로만 벌어들이는 돈이 월급의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월급의 몇 배를 팁으로만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팁 수입 플러스 월급 합치면 이제 돈을 꽤 많이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워홀을 갔는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이런 분들은 좀 서버나 이런 직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둘 다 마트 물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싼 것 같아요. 근데 외식 물가가 둘 다 엄청 비쌉니다.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외식 한다고 쳤을 때 메뉴판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 내면 되지만, 캐나다는 그 메뉴판에 있는 가격보다 돈을 더 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팁이랑 세금이 따로 붙기 때문에. 팁은 이제 보통 10%에서 15%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인데 15% 주는 게 제일 무난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오르면 올랐지 이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5% 정도가 무난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 15%에 세금 뭐 10% 넘게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벌써 원래 금액보다 25%의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호주도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는 진짜 무조건 장 봐서 요리해 먹는 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인종차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해외 나가서 인종차별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캐나다나 호주나 두 나라 다 이민자가 많은 나라고, 그리고 아시아인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인종차별 당했다 이런 글들이 예전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인종차별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간혹가다 또라이들이 있으니까 그 또라이들 비율로 봤을 때는 캐나다가 좀 더 인종차별이 적은 것 같긴 합니다. 그 또라이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적은 느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캐나다에서는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없거든요. 1년 동안 지내면서. 근데 호주 와서는 지금 얼마나 됐지? 온 지 한 4달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만 벌써 인종차별을 한번 당했고, 그리고 그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몇 번 있습니다 또. 근데 이건 사실 뭐 너무 케바케 사바사 이런 느낌이라서 뭐 인종차별 안 당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당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이 나빠서 인종차별 당할 수도 있겠죠. 뭐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웬만하면 무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인종차별 했다고 너 왜 인종차별 하나 이렇게 걸고 넘어졌다가, 제가 봤을 때 인종차별 하는 애들이 다 정신이 좀 이상한 애들 같거든요 보통. 그래서 괜히 그 친구들 잘못 건드렸다가 또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일단 무시하는 게 별 탈 없고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저희가 반응을 안 하면 더 이상 안 하고 재미없어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인종차별을 당하셨더라도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워홀 목표가 영어이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나라가 더 영어 배우기 좋은 환경이냐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둘 다 영어권 국가라서 둘 다 영어 배우기 좋은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으로는 캐나다가 조금 더 영어를 배우기 좋은 것 같아요. 그 스몰톡이라고 하죠. 이제 외국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안부 묻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런 스몰톡 문화 자체가 호주도 물론 많이 하지만 캐나다는 그냥 그게 완전 일상인 느낌. 눈 마주치면 웃어주면서 먼저 말 건네주시고 또 이렇게 답하고, 이런 스몰톡 문화가 엄청 그냥 숨쉬듯이 이루어져요 캐나다는. 물론 호주도 스몰톡을 많이 하긴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캐네디언들이 친절하다고 지금 계속 몇 번째 언급을 했는데, 영어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어눌하고 느리게 말하고 막 틀리게 말해도 캐네디언들은 그냥 천천히 다 듣고 기다려줘요 보통. 제가 막 미안해 나 영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걔네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당연하지 너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 나도 한국어 잘 못해,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좀 더 영어를 쓸 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고 더.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익숙한 영어가 사실 미주권 영어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메리카 쪽 미국 영어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그래서 뭐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주보다는 캐나다 영어가 알아듣기도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발음과 그런 뉘앙스와 이런 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 영어가 좀 더 잘 들립니다. 호주는 이제 좀 시골 쪽으로 올수록 현지인들 발음도 세지고 슬랭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슬랭은 진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슬랭 단어 자체를 모르면 그냥 못 알아들어요. 약간 우리나라 제주도 방언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듯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행, 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제 캐나다 워홀 목표는 여행이었어요. 1순위가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캐나다에서 거의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렌트카 빌려가지고 맨날 여행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워홀 끝나고도 이제 남미 여행 떠났고, 바로 워홀 중간에도 일 한번 그만두고 미서부 로드트립이랑 이제 뉴욕 여행 갔다 왔고, 여행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 워홀 때는. 그렇게 치면 제 캐나다 워홀 목표는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호주에서도 여행을 할 거지만 아마 캐나다 때에 비해서는 좀 덜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호주에서는 저는 영어를 좀 늘리고 싶고, 지금은 그 다음에 또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어서 이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여행도 물론 하겠지만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니까. 근데 캐나다 때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워킹 그리고 홀리데이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저는 이제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여행을 이제 홀리데이를 통해서 잘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나라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두 나라 다 대자연을 가지고 있죠. 느낌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고 둘 다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로드트립 하기에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캠핑장이나 이런 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 차 타고 어디 여행 다니기가 진짜 좋아요.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의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로키 산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로키 산맥 주변에 있는 호수들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자,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탑3 안에 드는 게 캐나다예요. 캐나다 밴프. 그 정도로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로키 산맥이랑 호수들이. 제가 또 로키 산맥 쪽에 살았어서 진짜 매주 렌트카 빌려가지고 호수들 다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하이킹하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진짜. 또 이제 로키 산맥에서 여름에는 하이킹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호수들에서 카누, 카약 이런 거 많이 타시고, 겨울에는 이제 캐나다가 동계 스포츠가 또 유명하잖아요. 스케이트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스케이트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나 보드 타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밴프는 거의 진짜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그런 스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겠죠. 그 액티비티를 하면서 보는 풍경이 진짜 와. 그리고 또 캐나다 하면 오로라를 볼 수 있죠. 오로라 관측지로서도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캐나다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캐나다의 옐로나이프죠. 북쪽에 있는 옐로나이프에 3일 있으면 한 90몇 % 확률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확률을 가진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던 밴프나 캔모어 이쪽에서도 오로라가 가끔씩 떠가지고 그냥 집 앞에 나가서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도 여행하기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일단 미국, 캐나다에서 미국 여행하기 정말 좋고 편합니다. 그 비행기 라인도 국내 라인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따로 복잡하게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의 이제 캐나다 서쪽에서 동쪽 넘어가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미국 넘어가는 비행기가 더 싸요. 가격이. 그 정도로 이제 두 나라 간 왕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잦아가지고 여행하기가 엄청 편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미서부 로드트립 할 때나 뉴욕 여행할 때나 엄청 편하게 했어요. 뭐 시차 차이도 뭐 주마다 다른 거지 많이 차이 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행하기에도 굉장히 편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진짜 가기 힘든 중남미 여행을 또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캐나다는 물론 저도 남미를 갔는데, 페루를 갔는데 캐나다 워홀 끝나고 페루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 2주 여행하고 2주 거기 격리돼 있다가 전세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왜 국민들 세금으로 저 여행 간 애들 데려오냐 이런 걸로 뉴스 기사나 이런 데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 다 저희 돈 내고 다 탄 겁니다. 이게 약간 전세기라고 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싼 가격도 아니에요. 사실 편도로 320만 원인가
얼마인가 주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언젠가 뭐 유튜브가 됐든 어디에서든 말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가 하도 말하고 다녀가지고 다 아는데 이게 좀 억울하게 남아있거든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호주 얘기를 또 해보자면, 호주는 그냥 캐나다랑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는 뭐 설산, 눈, 동계 스포츠 이런 느낌이라면 호주는 이제 여름, 해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호주의 따뜻한 날씨 그리고 예쁜 해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는 또 그래서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거 하기에 좋고, 그리고 또 호주 사람들이 서핑에 또 환장을 하죠. 다 바다에서 하는 그런 해양 스포츠들, 또 이런 중간중간에 폭포나 온천 예쁜 곳들도 많아가지고 차가 있으면 그런데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어요. 저는 물론 아직 차가 없어서 못 찾아다녔지만 이제 주변 애들 말 들어보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막이나 열대우림, 이런 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열대우림도 있고 사막들도 몇 군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들이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주는. 그리고 또 이제 호주에 섬들도 많아가지고 예쁜 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섬 여행하기에도 좋고, 또 주변 여행지로는 많이 가는 게 이제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도 여기에서 가까워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죠. 호주 사람들도 뭐 휴가로 많이 가는 곳이고, 저희 같은 워홀러들도 워홀 하다가 중간에 잠깐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남태평양 섬들, 한국에서는 좀 가기 쉽지 않은 곳들인데 호주에서는 가까우니까 가기가 편하거든요. 저도 아직 다 못 가봤는데 이제 나중에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돈을 좀 얼른 모아서 여행을 한번 가야겠어요, 나중에.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뭐 정보가 틀렸거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나다랑 호주 워홀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고 좀 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맞는 나라,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지역 이런 거 잘 선택하셔가지고 행복한 워홀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캐나다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호주도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좀 행복한 워홀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의 비는 언제까지 오는 거야 진짜.